예, 3강의 후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후반은 공급입니다. 부동산 공급입니다. 아까 수요와 마찬가지로 공급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급도 일정 기간 동안 공급자가 주어진 가격,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입니다. 주어진 가격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것도 욕구입니다. 그러면 공급의 특성도 바로 나오겠죠. 아까 수요에 말씀해드렸다시피 일정 기간 플루 개념이다. 단 부동산은 토지나 또 건물 같은 것도 어떤 그 공급에 제한이 되고 또 내구성 등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스톡 개념인 저량 개념도 사용을 한다. 그러나 공급 어쨌든 플루 개념이다. 두 번째는 주어진 가격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서 공급했던 것이 아니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전적 개념이다. 의도된 양이다. 이게 의도된 양. 사전적. 사전입니다. 사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공급량도 무작정 판매하고자 하는 막연히 판매하고자 하는 양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든지 확보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까 수요에서 유효 수요를 말했듯이 이것도 공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 공급 능력이 있는 욕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수요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공급 곡선이 있어요. 곡선을 그리면 이것도 여기 뭐라 그랬죠? 양, 큐, 프라이스, 가격. 공급 곡선은 아까 말한처럼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쉬워요.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P가 있어요. P1이 있어요. P2가 있고 우리가 어떤 물건, 자동차 가격이 공급을 하려는데 현대자동차가 공급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떨어져요. 아니 가격이 올라가요. 오른 걸 해야 되겠네요. 올라가요. 그러면 P2에서 P1으로 가격이 오르면 판매자는 물건을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은 Q2에서 Q1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공급은 일정 기간에 가격이 오르면 올라가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량도 줄어들고 그래서 공급, 이것도 공급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은 같이 비례한다. 이게 이제 공급 법칙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그 수요에서는 이 수요 곡선에서는 이 점이 소비자가 이 양에 대해서 마지노선인 마지막으로 내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가격을 하는데 공급 곡선의 이 점은 이 양에 대해서 공급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격이 최대 가격이 아니죠. 거기는 가능하면 많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 가격은 받아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수요하고는 약간 반대예요. 수요는 최대한 적게 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은 내가 마지막으로 최대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인데 공급은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판매자처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은 이것은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최소 가격이다. 그죠? 그래서 수요하고 반대 개념입니다. 이 판매량에 대응하는 이 가격은
공급자 측면에서 볼 때는 적어도 이 양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를 받아야 된다. 그 이상을 받아야 된다 뜻이기 때문에 공급량에 대해 받아야 하는 최소 가격을 나타낸 거다. 수요하고 반대다. 이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별 공급과 뭐 시장 공급이 또 나와요. 이것도 시장 공급도 개별 공급 곡선의 수평적 합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두 개 이렇게 합히다 보면 이렇게 아니 수요는 잘못했습니다. 이거죠 이거. 다시 그릴게요. XJ에 대한 공곡선이 이렇게 돼요. X, YJ는 또 이렇게 된다고 하죠. QP. 그럼 이거 두 양을 합해서 시장은 이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 그래서 이것도 시장 곡선은 개별 제약 가격의 공급 곡선보다는 이것도 완만하게 된다. 더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공급 곡선이 개별 제야의 공급 곡선보다는 완만하기 때문에 공급 탄력성이 더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탄력성 이야기는 다음 강의 학습에 탄력성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자세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급 양의 변화, 공급 변화, 수요랑 연관해서 설명을 하면 아주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공급선은 우상향이죠.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는 이게 이제 X제로 공급은 이제 S로 표시하면 S로 공급, supply, 수요는 demand, supply. 그래서 X제에 대한 공급 곡선. 이거는 X 이렇게 합시다. X제에 대한 공급 곡선을 합시다. 이 X제의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공급 곡선상의 변화. P1에서 P2로 간다. 공급은 Q1에서 Q2로 간다. 이 X제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공급 곡선상의 변화.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것을 공급량의 변화다. 우리 수요 때 배웠죠? 그 다음에, 공급량의 변화가 있고, 두 번째는 공급의 변화가 있습니다. 수요처럼 똑같아요. 공급 변화는 뭐겠어요? 공급 곡선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어진 X제 가격은 일정 불변인데 외부 요인에 의해서 공급 곡선 자체를 S2로 옮기든지 이게 S라고 하면 S3로 옮기든지 이리 가든지 이리 가든지 공급 곡선 자체를 움직이는 것은 공급 변화다. 그럼 공급 변화, 수요 변화, 운이처럼 공급 변화 뭐가 있냐? 첫 번째 생산 기술의 변화. 생산 기술의 변화. 내가 생산이 기술이 좋으면 단위당 생산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차 1000만 원에 공급했던 것을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우리 생산자가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어요. 생산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그래서 공급 곡선을 가정하면 이 상태에서 같은 가격에서 더 양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럼 공급 곡선이 우로 움직일 수 있다. 생산 기술이 좋아지면. 나빠지면 그만큼 반대로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 생산 요소는 뭐냐면 생산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판매 생산품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공급을 많이 늘릴 수 있다. 또 움직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제약,
다른 재화 가격. 공급면에서 봤을 때 대체관계에 있다 합시다. 그때 뭐 대체관계, 다른 재화는 뭐 보완제, 그다음에 독립제 이런 게 있었잖아요. 대체관계는 X 자격이 상승하면 이제는 수요하고도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상조 생각해야 돼요.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대체관계에 있는 X제, Y제가 있다 하자. 예를 들면 콩과 옥수수를, 예를 들어 콩, 옥수수, X제 가격이 상승하면 콩을 더 많이 재배를 해서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콩이 더, 근데 우리가 콩을 못 먹게 되면 이제 옥수수를 먹게 된다고 하죠. 이 대체관계를 하죠. 콩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콩이 올라가니 공급이 늘어나겠죠. 옥수수는 공급이 떨어지겠죠. 수요하고 반대네, 수요하고. 수요는, 그러니까 수요 입장에서 뭐 콩이 올라가면 우리가 콩에 대해서 수요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옥수수는 올라가는데 공급은 반대잖아요. 공급은 콩이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올라가고, 옥수수는 대체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급을 판매자는 줄여요. 그럴 때 다른 제약 가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완제는 뭐 똑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기타 뭐 네 번째 뭐 똑같아, 수요하고 마찬가지로 공급자의 네 번째는 예상. 이거는 이제 수요하고 좀 달라요. 수요는 높아질 거라 생각하니까 내가 빨리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격이 높아질 걸로 예상하면 수요가 늘어난다 했잖아요. 공급은 반대예요. 높아질 걸로 생각한다면 공급자가 공급을 늘리겠어요, 줄이겠어요? 줄이죠, 이제. 그렇죠? 상승한 후에 공급하려고 줄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걸로 생각해요. 뭐 콩값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락하기 전에 공급을 빨리 해야겠다,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하고 이 예상 대외적인 변수는 수요하고 반대다 라는 것을 유념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뭐 수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없고 약간 반대적 개념, 상반된 개념 이런 것을 조금 유념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공급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공급 함수도 나타낼 수 있겠죠. 공급은 뭐라 그랬죠? supply, X로 표시하고 XJ에 대한 공급이라 하시죠. 그리고 함수로 function, XJ 가격이 우선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PX.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죠? 생산 기술, 테크놀로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생산 요소 가격, 이거는 보통 F로 표시할 거예요. 요소가 팩터니까. 팩터하고 프로덕션이라고 보통 영어로 말하는데, 요소 가격, 팩터,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기타 뭐 연간 상품, 아까 뭐 다른 제약의 가격,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PR, 뭐 relate 이렇게 해서, 그다음 공급자 예상, 뭐 expect 뭐 등등등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시한 것이 공급 함수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른 예부 요인은 다 일정하다 하고, 이 XJ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도 S는 PX로 간단하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공급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 법칙과 함수까지 했고, 공급 공급의 변화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제 부동산의 공급을 조금 수요에 비해서 조금 더 특징을 공부를 좀 더 해야 됩니다. 부동산 중에 건물은
절대적 공급이 가능하지만 토지는 토지의 특성상 부증성이라고 하죠. 부증성. 증가할 수 없다. 그래서 토지의 절대적 공급은 안 되고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래서 뭐 지목이 공장용지에서 대지로 바뀌어져서 대지용지가 많이 공급이 된다든지 이렇게 절대적 토지는 증가가 안 되지만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거를 좀 알아야 되고, 부동산의 또 공급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토지의 부증성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 건물도 단기간에 지을 수 없고 주택도 단기간에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건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급자가 부동산의 공급자는 생산자 플러스 기존 보유자까지 포함됩니다. 내가 주택시장에서 뭐 시공사, 시행사가 분양하지 않아도 내 물건을 팔려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잖아요. 토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자는 생산자만이 아니고 기존 보유자도 소유자도 공급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공급자에게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주도 포함된다. 이게 이제 맞는 말이에요. 예? 그 정도 또 이해하시고, 부동산은 이제 공급 곡선은 이 생산비와 관련됩니다. 어떤 생산품을 공급하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생산비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고, 부동산 아까 이건 뭐 총 비용도 있고 뭐 평균 비용도 있고 한계 비용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수요도 한계 효용 체감 법칙, 내가 소비를 해서 편익을 받기 때문에 효용이 체감한다. 한계 효용 곡선이 수요 곡선일 수 있다. 근데 공급 곡선도 한계 비용 곡선일 수도 있어요. 내가 물건을 하나씩 생산할 때마다 비용은 늘어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자체를 공급 곡선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 자세한 내용은 이제 뭐 경제학에서 경제 언론이나 미시에서 보면 뭐 얘가 이제 이렇게 뭐 평균 비용이고 뭐 총 비용이고 한계 비용이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이 총 비용 한계 평균 비용의 최저점을 통과하는 한계 비용 그 이상의 곡선만 뭐 서플라이 공급 곡선이라고 한다. 이런 말 이제 있는 논리가 조금 설명하려면 길어지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 그 생산자의 한계 비용 곡선이다. 그리고 시장의 공급 곡선은 개별 제야의 한계 비용 곡선의 수평적 합이다. 뭐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의 논리는 나오도 않을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알아도 부동산 경제에서는 충분합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곡선이 이제 약간 수요보다는 좀 아셔야 할 것은 탄력성 관련해 가지고 봐야 되는데, 보시면 이런 곡선이 하나 있고 이런 곡선이 있고 이런 곡선이 있어요. 여기는 토지가 물리적으로 공급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죠. 완전 비탄력죠. 어떠한 가격이 변해도 공급량은 그대로다. 이게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토지의 물리적 공급. 그리고 나머지 이것도 뭐예요? 이게 이제 공급 탄력성이 더 크고 공급 탄력성이 수직에 가까운 것은 작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아시면 좋은데, 단기적으로 부동산은 공급이 좀 어렵잖아요. 건물이든 토지든 간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능하면 탄력성이 작은
이 공급곡선 형태가 됩니다. 탄력성 살짝이 뭐냐면 어떠한 가격이 변화가 돼도 내 양을 많이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직에 더 가깝게 됩니다. 이거는 단기 공기곡선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누워져 있는 거, 이건 탄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가격이 변화에 따라서 양도 변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것은 탄력성이 점점 높여질수록 커집니다. 다음에 탄력성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그 수평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탄력성이 무한대예요. 이 가격에서 양이 왔다 갔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한대예요, 탄력성이. 이게 높여질수록 탄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토지도 개량을 하고 용도 변환이 되고 건물도 분양도 하고 재건축도 해서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는 단기 공급 곡선보다는 더 탄력적이다. 그래서 더 높여진다. 그래서 단기는 수직이 가깝고 장기는 수평이 가깝다.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완만한 곡선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장기가 탄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얘는 이제 마지막 수요와 공급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종합적입니다. 균형, 가격과 균형. 이게 이제 무엇이 말하면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수요 공급이 만나서 이루어진 것이 균형 가격이고, 그때 균형 가격에 대응하는 양이 균형 양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한 번에 그립니다. 여기가 있고, Q죠. P, 수요, 공급. 이건 수요 곡선, 서플라이, 공급 곡선. 그럼 여기가 둘이 만났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딱 만나서 수요 공급이 일치가 됐어요. 이게 P2라고 하죠. 이게 Q2라고 하고, 이 점이 K라고 하죠. K점에서는 이루어진 가격 P2가 균형 가격이고, K점에서 이루어지는 수요 공급이 일치된 양이 Q2가 균형 양이 되는 겁니다. 이 균형 가격에서는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소멸되어서 가격을 하락하거나 뭐 가격 상승 압력도 없습니다. 이게 딱 그래서 균형이 됐다는 거예요. 이 균형 가격에서는 뭐 초과 수요도 없고 초과 공급도 없고 수요 공급이 일치가 되고, 그래서 가격이 오를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그런 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를 두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문제는 제가 별도로 보면 한번 써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요인인데, 임대료 문제와 균형 가격과 균형 공급, 균형량을 어떤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당히 쉬운 문제인데 이렇게도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한번 제가 예시를 해볼게요. 이거는 뭐 문제 수준치고는 글씨 쓰는 것이 더 힘드네요. 말로 설명할 수가 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예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임대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뭐 10,000원 땅이라 합시다. 10,000원. 수요량, 공급량. 그럼 여기서 균형 가격과 균형 공급량을 균형량을 말해서요. 답이 뭐예요? 그러면 이건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균형 가격이 뭐라 그랬어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점 183잖아요. 80, 60, 40, 80, 84소리요. 80, 80만 빠져요. 그때 정해진 임대료가 균형 가격이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6만원, 균형량은 80. 이거는
너무 쉽죠.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오면 뭐 크게 보이는데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얼마예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숫자로 나오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것을 찾아서 거기에 대응하는 가격이 균형 가격이고, 이게 또 자체가 균형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가 쉽지만 모르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또 하나는 약간 중난이도예요. 이것은 이제 금방처럼 도표로 쉽게 알아보게 해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수요 함수를 숫자로 표시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타내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요 함수가, 예를 들면 여기다 쓸게요. 이거는 P는 가격이다 그랬죠. 900 마이너스 Q D.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수요 함수는 P는 이퀄 100 플러스 QS.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QD라는 것은 수요를 말해요. 수요. QS는 공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균형 가격을 구해라 했어요. 균형 가격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QD로 수요 함수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QD는 뭐를 바꿀 수 있어요? 900 마이너스 P. QS는 일단은 이렇게 나오면 수요 함수로 고쳐줘야 돼요. D와 S가 있는 대로. QS는 뭐예요? P 마이너스 100이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 수식을. 그러면 균형 가격은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일치한다 그랬어요. 그럼 균형 가격을 구하려면 900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100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0이 넘어오면 1000이 되죠. 1000은 2P다. 그럼 P는 500이다. 그래서 답은 500입니다. 500.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균형 가격을 구했는데 균형 양도 나올 수가 있어요. 500을 여기다 투입을 해요. 그러면 400이잖아요. 균형 양은. 여기 500을 투입해요. 공급도 500만 400. 딱 맞잖아요. 400, 400, 가격은 500. 이런 시험문이 나오면 항상 D와 S 함수로 전환을 시켜서 이 두 개를 이퀄로 해서 수식을 풀면 답이 나온다. 절대 당황하지 말아라. 뭐 숫자가 이렇게 어렵게 막 문제는 어렵게 나와요. 막 그런데 당황하지 말고 원칙만 알면 돼요. 수요 공급이 일치할 때 균형 가격이 도출되고 균형량이 도출된다.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이렇게 막 복잡하게 써 있어도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균형의 변동.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장이 이제 균형이 됐다고 했는데 균형이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좀 몇 가지 나옵니다. 시장 균형이 변동된다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S, D 있잖아요. 이게 균형이 됐잖아요. 균형이 변동된다는 것은 수요 변화가 있으면 수요가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 시장 균형이 이쪽으로 가잖아요. 수요 변화가 있을 때 이 점에서 보면 공급 변화, 수요 변화죠. 헷갈리네. 공급 변화가 되면 이만큼, 여기는 공급이잖아요. 이거 수요고,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이 균형점이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산출 생산에서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도 올라가고 공급도 많아지니까 양도 많아져요. 여기서 여기서 올라가는 거고, 수요가 증가됐을 뿐이에요. 수요가 감소될 때는 이게 D0이라고 하죠. 반대로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수요는 떨어지면 다시 균형량도 떨어지고 가격도 떨어져요. 여기서 균형점인데
일이 떨어지게 되면 이쪽 버스들은 초과 공급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과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균형량도 떨어진다. 수요 변화가 있을 때 시장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이와 똑같이 공급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있을 때 이게 이제 공급 변화예요. 공급이 이렇게 이제 늘어나요. 공급이 늘어나면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가격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공급이 늘어난 만큼 양이 늘어날 거예요. 이거 도표로 말하면 S1에서 S2로 공급이 늘어나요. 이 점에서는 이 가격과 이 양인데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는 공급이 초과 공급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압력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P1에서 P2로. 공급은 더 늘어나고 Q1에서 Q2. 그래서 공급 변화도 시장 균형의 변동도 된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의해서 시장 균형이 깨지고 다시 가격이 상승하든지 하락을 하든지 해서 다시 균형점으로 수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장 균형 변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개 다 봤을 때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했다. 이게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말로만 설명하면 점점 힘들어져요. 수요 공급이 이렇게 있다 하죠. 이게 수요, 이게 공급, 이게 수요죠.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해요, 이제는. 그래서 수요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면 일단 상주 생각해 보세요. 수요가 공급보다 증가해야 우리가 많이 살려고 하는 사람 더 많아요. 그러면 가격은 오르겠죠. 그리고 가격이 오르니까 공급도 많이 늘려서 공급량을 증가를 해요. 이거는 상식선이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래프로 상정을 하는 것이 다음에 이제 복잡한 문제 나올 때는 쉬워요. 그러면 수요 증가가 더 많아요. 수요 증가가 많다면 이 폭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수요 증가가. D1에서 D2. 공급 증가도 해, 공급도. 공급 증가는 조금밖에 안 해요. 맞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S2, S1. 이 선하고 여기가 원래 2점인데 2로 2온이 같잖아요. 그러면 가격도 올랐고 물량도 늘어났다. 이거는 쉽게 풀어주고 상식도 풀어져요. 그런데 감소했을 때 공급과 수요가 있어요. 공급의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크게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복잡해지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게 나와요. 그래서 S, D 공급의 증가가 이제 커졌어요. 수요 증가가 작아졌어요. 그럴 경우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죠. 지금 내가 그러면 공급이 증가가 됐으니까 일단 공급량은 커져요. 공급량은 증가되죠. 그러나 수요 증가보다 크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 공급이 커지고 수요는 이 정도밖에 안 늘어났는데 공급이 커졌기 때문에 가격은 여기서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공급이 이거 상식적으로 풀 수 있어요. 공급이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이 폭이 더 클 경우에는 일단은 공급량이 늘면 공급량은 많아진다는 걸 먼저 상정을 하세요. 상식적으로 풀라 해도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은 떨어진다. 근데 그래프를 그래도 제가 그래프를 좀 잘못 그렸는데 어쨌든 여기서 여기는 떨어진 겁니다. 예,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냥 그래프로 연습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이 동일하게 증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복잡해져요. 근데 상식적으로 풀어도 이건 맞아요. 수요도 늘어나고 공급도 늘어나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공급량은 증가하겠다. 그러니까 균형량은 증가한다. 근데 수요 공급이 같이 변하니까
균형 가격은 변동이 없어요. 보세요. 수요 공급이에요. DS. 제가 옛날에 수십 년 전부터 경제학 공부에다가도 습관이 됐어도 가끔 막 함부로 막 그리다가 막 수요 공급 곡선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지금도 좀 가끔 그러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같이 나요. 공급도 이 정도 나요. 좀 다시 그러지 않는데 수요도 똑같이 나요. 그러면 원래 균형점에서 이 균형점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러면 균형량은 늘어나요. 가격은 똑같아요.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도 늘어나지만 공급이 안 늘어나면 수요만 늘어나니까 균형 가격도 높아질 건데 기업들이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공급을 많이 해요. 그만큼 뭐 수요가 많아져도 공급이 또 똑같이 많아지니까 가격을 올릴 만한 것이 상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동일하게 증가하면 사회적으로 균형량만 더 늘어나고 가격은 동일하다.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림을 도표를 그려가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해하시려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려운 것이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이제 감소할 때를 생각해보면 이게 조금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줘야 돼요. 도표를 보십시오. ST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행히 공급 감소도 되고 수요도 감소되기 때문에 균형량은 감소하게 됐죠. 상식적으로 일단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좀 헷갈리죠? 수요 감소가 더 커요. 가격은 하락하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봐도. 수요가 적어지니까. 보십시오. 수요 감소가 더 커요. 이렇게 커져요. 여기서 이렇게 커져. 공급 감소도 약간 작아져. 이렇게. 그러면 원래 이 점에서 이 점으로 하니까 균형량은 떨어지고 가격도 여기서 가격 떨어지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상식적으로 머리 돌리고 아프지 마시고 그래프를 그리면 쉽습니다. 이 문제가 꼭 하나는 나와요. 이럴 경우는 어떠냐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뭐 헷갈리는데 그 나오면 시험지 여지에다가 그래프를 빨리 그리세요. 뭐 여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뭐 다 제출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보세요. 공급 감소가 더 많을 때 어떻게 하냐. 공급, 수요. 공급 감소가 많다. 뭐 이렇게 넓게 그려봤어요. 수요 감소가 적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했어요? 균형량은 떨어지고 가격은 여기에서 떨어지고 여기잖아요. 가격은 오른다. 상주생활도 공급이 감소가 워낙 커버리기 때문에 수요 감소가 100이라 해도 공급은 200이 돼요. 그럼 공급이 사회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성으로도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려면 시간도 없고 한 문제당 거의 뭐 1분 20, 30초에 풀어야 되는데 이건 인거 나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생각하다 보면 오지선다행이고. 그래서 그래프를 딱 그려놓고 어떤 문제 나와도 이 그래프 적용해서 내가 뭐 20초 만에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하는 공급 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거 정말 좀 헷갈리셨습니다. 이거 내가 아주 좋은 문제이고 좀 함정 문제예요. 이것도 말로 설명하는 거 보세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아파트 시장이에요. 뭐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어요. 아파트 시장에 이게 supply, demand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문제가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한다. T1에서 T2. 그때 공급이 이제 감소를 해요. 공급 감소는 이 곡선이 1이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옳은 것을 했어요. 일단은 공급이 감소를 하니까 이 그림은 또 복잡한데 이 점이 되잖아요.
수요하고 공급이 이 점이 됐지만 균형 가격은 상승했죠. 어쨌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으면 상식적으로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면 답지 5지선에 보면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는 답지가 한 3가지 나와요. 쉬우니까. 그럼 이것 중에 이제 답을 고르면 되는데, 함정이 뭐냐? 이 공급이 어떻게 수요보다 많이 하냐, 적게 하냐 말이 없어요. 그냥 공급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이렇게 감소할 수 있고, 이 정도만 감소할 수 있고, 수요하고 똑같이 감소할 수 있고 그래요. 적게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균형 거래량은 공급, 균형 가격은 무조건 올라요. 공급이 감소하니까. 그러나 공급 곡선이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이 감소하냐 적게 감소하냐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이 상태에서 늘어날 수도 있고 공급이 더 많이 줄여버리면 줄어들 수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답은 균형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죠. 그 수요가 증가하니까 공급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공급은 감소한다 그러는데 얼마만큼 감소한다 말이 없이 막연히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때는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균형 가격은 오른데 이렇게 이제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 자칫하면 좀 헤맬 수도 있는데 항상 그래프로 그려야 된다. 이거 환전이 빠지면 안 된다. 다시 설명하자면 이렇게 있을 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니 또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 안 하면 헷갈려요. SD가 있을 때 수요는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무조건 올라요. 일단은. 근데 공급이 감소를 해요. 그러면 일단 균형량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일단은 늘어날 수 있어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근데 공급이 줄은다 했어요. 공급이 이 정도로 줄인다 합시다. 그럼 여기서 맞추잖아요. 그러면 공급은 균형량은 작아질 것이고 이 정도 늘어난다 합시다. 그럼 이 정도 되니까 공급은 좀 늘어날 수 있고 이 정도 줄인다 그러면 여기하고 우연히 맞춰요. 그러면 가격은 오른데 균형량은 동일해 볼 수가 있어요. 수요와 공급이 똑같이 줄고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유념해야 된다. 그래서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다, 뭐 감소했다, 증가했다 이런 말이 없이 공급이 수요가 증가했을 때 공급이 감소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럼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지만 균형량은 공급의 감소의 범위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다. 이것을 유념을 해서 시험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 표시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응용 문제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수요 공급 함수가 QD1이 수요죠. 900 마이너스 P 이렇게 이제 함수를 표시가 됩니다. 막 글씨가 엄청 많아요. 막 이렇게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QS 서플라이 곡선이 함수가 뭐 EP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예 수요 곡선 표시가 되게 필요해요. 이럴 때 수요가 이제 변화를 수식으로 푸는 거예요. QD2 수요가 이제 변화, 공급은 그대로죠. Q2가 어떻게 변하냐? 1200 마이너스 P로 변한다면 여기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계산하시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울 것 같죠? 그러면 균형은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일치하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변화는 놔두고 이 두 개를 매치시키세요. 900 마이너스 P는 2P다. 그러면 900 이퀄 3P, P는 300. 그래서 균형 가격은 일단은 300이에요. 300이 나왔죠. 그리고 균형량은 여기다 공부하면 300을 대입하면 이건 600. 수요가. 여기도 2, 3은 600. 그래서 균형 가격은 300이고 균형량은 600으로 일단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얘가 문제가 아니고 이 수요가
1200 마이너스 P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어떻게 변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는 것은 P가 300이고 Q가 600이잖아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수요가 변했을 때 어떻게 균형량과 균형 가격이 변하냐 이것을 이제 여기다가 다른 판에다가 계산해 볼게요. Q 아까 D2가 1200 마이너스 P로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애초에 900 마이너스 P가, 그리고 균형 가격 우리가 아까 300과 균형량은 600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상정을 해 놓습니다. 계산을. 그럼 여기다가 균형 가격을 대입을 해요. 1200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죠? 아니죠. 여기는 수요함수가 변한다면 이하고 공급은 그대로죠. 공급은 여기서 보면 EP 마이너스 공급은 뭐라 그랬죠? EP다 했죠. 공급은 원래 공급은 변화함이 없이 QS는 EP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균형이 되려면 새로운 수요 증가 함수하고 매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 1200 마이너스 P와 EP가 이제 같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3P는 1200이다. 그러면 P는 400이다. 그러면 균형 가격은 당초 300에서 400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400을 적용을 하면 균형량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원래 공급은 그대로니까 2 곱하기 400 800이 균형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400을 적용하면 새로운 수요 곡선 여기다가 1200에다가 400을 적용하면 여기도 800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균형량은 800으로 증가돼요. 그러면 균형 가격은 400이 되고 균형량은 800이 됐잖아요. 그래서 균형 가격은 300에서 400으로 늘어났고 균형량은 600에서 800으로 늘어났다. 이게 정답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천천히 다시 보고 말씀을 공부를 하시면 되고, 천천히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열정에 수요 함수가 나오고 공급 함수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이 수요가 변화가 됐습니다. 또 함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공급은 그대로 있고, 그럼 일단은 이 두 개를 이퀄을 해서 균형 가격하고 균형량을 도출을 하세요. 그러면 300, 뭐 600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상정해 놓고 문제가 얼마만큼 가격이 늘어나고 얼마만큼 양이 되냐 이걸 물어보니까, 그러면 이 수요함수와 이제 변화되는 수요함수하고 이 공급함수 변화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A가 이고 A1이다 합시다. 이거는 B이고 공급함수는. 그러면 다시 A1하고 B를 등식을 만들어서 도출을 하면 P가 나와요. 400이 나오고 금방처럼 Q가 800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문지 1, 2, 3, 4, 5번까지 나온 문제를 쭉 풀어보면, 뭐 예를 들면 균형 가격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승했고 균형 거래량은 600에서 그대로다. 그러면 틀린 거고, 균형 거래량은 600에서 800으로 증가했다. 균형량도. 그럼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개 항식을 등식을 해서 풀고 도출한 다음에 수요 변화된 거 함수가 있으면 이 함수랑 다시 이퀄을 해서 도출을 해서 이 두 개를 도출한 다음에 1, 2, 3, 4, 5번을 보면 여기에 맞는 답이 나와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시간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쉬운 문제 빨리 풀고 시간이 걸린 문제들은 일단 패스를 하고 여유를 만드는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는 게 긴장감을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강의 후반부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3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